여야 지도부가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단말기 유통법 등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혁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법안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안을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탈원전하면 반도체와 첨단 산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주 이슈가 된 현안과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2024 총선 픽스토리. 오늘은 여야 후보들의 공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각 당의 공천룰이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이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으로 일제히 향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피해 현장을 함께 점검하며 갈등서를 봉합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피해 상인들에게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어젯밤 큰 불길이 치솟은 충남 서천 특화시장.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20여 개 상가 점포가 전소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긴급히 서천을 향해 피해 상황을 살폈습니다. 갈등설이 돌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예정된 일정을 변경해가며 오후에 함께 화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논란 등으로 당정 갈등설이 불거진 뒤 이틀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서천에서 민생 행보를 펼치고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길, 민생 지원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권 내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오후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을 통한 지원을 약속하고 25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와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역시 서천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충남 서천군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설 대목을 앞두고 서천시장 피해 지원 논의는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은 여야가 편가르기로 싸우지 말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규제개혁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제기하고 있는 축소 은폐 그리고 책임론 공세를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소식을 오다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단말기 유통법 등 규제개혁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은 폐기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야당 또한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에 대해서도 소비자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며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개선 법안만큼은 여야가 뜻을 모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은폐 축소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정치를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선거까지 2달도 더 남았는데 또 어떤 음모론과 자극적인 역할극이 펼쳐질지 걱정입니다. 민주당도 느끼는 바가 있다면 학생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정치는 이제 멈춰주길 바랍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전략공천 방식을 비롯해 페널티 등의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줄 세우기 공천, 개파 공천의 구태를 끊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탈원전을 하게 되면 첨단 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발언이 잘못됐다며 알리백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첨단 제품을 만들어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권의 권력 다툼에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 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원전 산업 추진 의지를 밝힌 걸 두고 맹비난했습니다. 아리백, 즉 재생에너지 100% 기준에 맞춰야 애플과 구글 등 주요 수요자에게 반도체를 팔 수 있는데도 정부가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싼 물건을 만들어 파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란 윤 대통령의 발언도 지적했습니다. 정말 매우 천박하고 경박한 경제관입니다. 최소한 요즘 기업도 ESG 경영 얘기하면서 돈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기업,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얘기하는데 그저 전 세계를 이분법, 국내적으로도 갈라치기 하고 이런 기업도 갈라치기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갈등을 두곤 권력을 사유화하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사당화하려는 대표가 권력 싸움을 벌이며 민생은 안중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정당 공천에 개입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몫의 옥시찬,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된 건 방송 장악 시도라며 민원 사주 의혹이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해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명분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윤 대통령이 여권 추천 인사는 새로 위촉하면서 야권 추천 인사는 3개월째 위촉하지 않는 건 권한 남용이라며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 갈등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잘 보내셨죠? 네. 네, 이번 주가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원장 간 갈등설이 나왔고 오늘 그 한 국면을 또 이제 맞았습니다. 이제 그 갈등이 이제 봉합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오늘 일단 충남 서천시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서 갈등이 이제 좀 뭐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수습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사태의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오늘 오전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가장 적절했던 것 같은데요. 이 네. 26년간 검사로서 이어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신뢰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26일 만에 흔들린다라는 내용의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주 초부터 불거진 이 갈등, 또 오늘 이를 봉합하는 과정까지 아우르면 이 두 가지를 좀 쉽게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공천권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대통령실의 취재를 좀 정리해 보면요. 김건희 여사 사건은 몰카 공작이고 이에 피해자에 해당하는데 왜 이를 여당에서 특히나 이 한동훈 위원장이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마포을에 출마 기회를 준 김경률 비대위원이 언급했느냐라는 지점에서 시작하냐는 것입니다. 네. 이 핵심 관계자 발로 대통령실에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거듭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 역시 이를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난 17일이죠. 마리 앙뚜아네트 사례로 비유를 하면서 대통령 부부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대통령실이 정한 선을 넘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기자회견이나 유감 표명 등을 검토했던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낙점한 인물의 제안으로 수습을 해가는 그림이 이 대통령실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그런 겁니다. 또 이 공천권을 놓고 한동훈 위원장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던 터라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마리 앙뚜아네트 살해 이제 비유 때문에 대통령이 더 격노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그 서천시장 만남으로 이제 기류가 조금 이제 바뀌는 듯한데요. 경북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초선 친윤계를 중심으로 갈등 봉합의 필요성을 이제 제기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중요한 게 눈에 띄는 게 친윤계입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나면 선거는 필패한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상당했었거든요. 네. 이 얼마 전까지 이 수도권 당협위원장이었던 이 한 예비 후보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TK와 PK와 또 이 수도권 출마 후보정 간의 생각의 차이가 상당했었는데 그런 간극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김경률 위원의 발언으로 터진 격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역시 총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우선이다라는 분위기가 더 공감대를 싸고 있는데요. 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 사퇴시킬 수 있는가를 놓고 얘기가 나왔다면 네. 오늘은 한동훈 위원장 체제가 최선이다라는 분위기로 가닥이 잡힌 것도 이 같은 국면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이 대구 경북 의원들은 정치적 오해를 의식해서 어제 모임을 취소하기도 했죠. 네. 또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 출신의 이용 의원이 이 한 위원장 관련해서 비판적인 제목의 기사를 단톡방에 링크로 공유하자 비윤계인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이간질하지 마라라고 비판했고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언론 보도를 의원들 단톡방에 올리면서 그게 당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해가는 방식은 당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대통령의 선거 개입 그리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이제 들고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지적한 부분은 그동안 이 관행처럼 여겨졌던 대통령의 공천권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특히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만큼 이는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을 넘어서 총선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의 여지에 해당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천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을 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사천이든 시스템 공천이든 정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홀 출마를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았다면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 수석 부의장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뒤로 숨는 듯 하다가 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면서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의 심판 강도도 더 세질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서천시장에서 만나기 전에 이미 친윤계이자 한동훈 위원장이 나의 스태프라고 지칭했던 이철규 의원이 아주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면서 오늘 만남을 시사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김경률 비대위원도 이미 사과의 뜻을 밝혔죠. 또 한동훈 위원장 역시 서울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을 받자 답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만남을 계기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코멘트를 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 선에서 이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여전히 유효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넘어야 할 산인데요. 네. 이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재의결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국민의힘에서 이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점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민의힘이 넘어야 할 산이다. 이런 이제 내부 기류가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 국민의힘은 이제 법조인, 민주당은 운동권이 좀 이렇게 기류를 뭐 이렇게 좀 장악하고 있다. 이런 그 양당의 그런 그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의식해서인지 양당 모두 경제인 영입에 이제 최근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표적인 이제 국내 글로벌 기업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에서 각각 전직 대표 이사들을 선임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야가 늘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도 네. 그동안 국회 구성이 지나치게 이 여당은 법조인 또 야당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메인이다라는 비판이 그동안 쭉 나왔었는데요. 네.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이 경제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또 더불어민주당은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전략기획 담당 사장을 공식 영입해서 어제 나란히 환영식을 열었는데요. 이 고 전 사장은 삼성전자의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갤럭시 성공 신화를 쓴 주역으로 평가를 받고 사장까지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직접 손을 잡고 들어와서 큰 기대감을 드러냈고요. 민주당은 같은 날 이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전략기획 담당 사장을 영입하면서 실물 경제 전문가로서 첨단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한 역량을 발휘해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은 이 NC소프트 전무 출신인 이재성 세솔테크 고문을 2호 영입 인재로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경제 전문가가 국회에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은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여야 모두 이 경제 전문가 영입 전쟁에 나섰다는 평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미래에셋대우증권의 대표까지 영임했던 홍성국 의원이 후진적인 정치 구조를 비판하면서 불출마를 최근에 선언하기도 했었죠. 네. 때문에 이 경제통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22대 국회에서는 좀 마련돼야 되지 않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뼈아픈 지적이기도 하면서 또 기대도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군요.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프리카 북서부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모로코와 튀니지 그리고 알제리 정치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 전방위 경제 외교를 펼치고 돌아왔는데요. 특히 현재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박 10일간의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공식 순방을 마쳤습니다. 김 의장은 순방 기간 모로코 상하원 의장과 튀니지 대통령, 국회의장, 그리고 알제리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 등 최고위급 지도자들을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개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펼쳤습니다. 첨단 분야,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더 배가해 나가기 위해서 두 나라 사이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 논의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김 의장은 특히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매진했는데 모로코에서는 우리 기업이 수주한 인산 비료 공장 미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튀니지에서는 양국 간 ODA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 튀니지 무상 원조 기본 협정에 조속한 의회 비준을, 알제리에서는 한국 기업이 신알제리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체결을 제안해 각 국가 지도자들로부터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진출 기업들이 알제리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알제리 정부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고 태분 대통령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속히 모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알제리 주재 한국 대사관 측과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실무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김 의장은 우리 정부가 오는 6월 최초로 개최할 예정인 2024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3개국 정상들의 참석을 적극 독려하는 등 정부 외교를 뒷받침했습니다. 이와 함께 알제리 국립농업연구소 안에 설치된 한국농촌진흥청 센터를 시찰했습니다. 김 의장은 현지 동포들과 지상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프리카 3개 국가와 한국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교민사회를 격려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논란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윤재옥,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는 파행됐습니다. 야당은 지난 18일 일어난 강 의원 강제 퇴장 조치가 대통령실의 과잉 대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호법상 명백한 위반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 반박했고 야당의 일방적인 운영이 수집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에서 선정된 19개의 수상작을 이번 총선 공약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 실거주지가 노출되면 신변의 위협을 받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임의 주소를 발급하는 제안이 수상했습니다. 또 고비용 예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가격을 투명화하고 장애인 가족 상담과 멘탈 케어를 강화하는 제안 등이 선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실익이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계호 정책위 의장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국내 ISA 계좌가 488만여 개에 달하지만 10원짜리 계좌가 수두룩해서 전체 금액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책위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ISA를 직접 가입해봤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들은 ISA 제도가 복잡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내 주식 거래가 비과세라 세제 혜택도 크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낙연 인재위원장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 정치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운열 새로운 미래비전위원장은 22대 총선부터 공천받는 분들에게 불체포 특권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며 면책 특권 조항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당내 3권 분립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1월 2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틀 만의 봉합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리더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술렁였던 정치권의 혼란이 이틀 만에 수습이 되어가는 분위기죠.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해법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뵙고 서로 최근의 사정을 설명하고 전혀 그럴 만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서로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풀면 저는 금방 풀린다고 생각해요. 네, 이들의 예상처럼 막역했던 두 사람의 갈등은 칼로 물베기였던 걸까요? 오늘 오후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전격 만남을 가졌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어깨를 툭 치는가 하면 악수와 포옹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검사 때 탄압을 함께 겪었던 사이이고 목숨을 걸고 싸운 전우 같은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해 같은 게 속 시원하게 풀리고 오로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합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갈등을 촉발한 김경률 비대위원의 깜짝 출마 발표에서 비롯된 사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논의 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연일 저격한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명 역시 남은 숙제로 꼽힙니다. 제2부속실하고 조건 없는 특별감찰관 임명, 그것도 이제 하겠다고 지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급으로 그칠 게 아니라 벌써 지금 몇 주가 지났습니다. 가방에 대해서는 진정 어린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총선이 불과 80일 남은 상황에서 벌어졌던 대통령과 여당 수장 간의 초유의 이번 갈등. 과연 향후 진정한 봉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주제는 2말 3초 통합입니다.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제3지대 간의 통합 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드디어 제3지대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2월 하순이나 3월 초가 데드라인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하고 합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데드라인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죠?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낙연 대표 쪽하고 이 미래대연합 쪽이 다 민주당에서 시작돼요. 그거는 큰 어려움은 없는데 문제는 전체가 다 합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필요성과 요구가 있어요.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이 만든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간의 통합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을 덧붙였습니다.
김종민 위원장은 제3지대 연대 방안으로 5개 신당이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과 민주당계 신당과 국민의힘계 신당으로 나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개혁과 미래를 위해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 나간다. 이를 위해 각자의 개혁 비전과 미래 비전을 내놓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나가는 대화를 시작한다. 앞서 어제였죠. 이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가 꾸린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 3인인 원칙과 상식이 만든 미래대연합 등 제3지대가 연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전대화 협의체를 설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선택과 한국의 희망과도 공동 비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태섭 전 의원 및 양향자 대표와의 논의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각자의 개혁, 미래 비전을 내놓고 공통 분모를 찾은 뒤 금태섭 공동대표의 새로운 선택,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과 공동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금태섭 대표님께서 물밑에서 여러 각 대표님들을 만나고 계시고요. 설 전후로 해서는 대략적인 뭐랄까요? 예측 가능한 정도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인 거죠. 설 전에 적당히는 뭉쳐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료를 그릇에 설 전에 다 넣고 이렇게 비비는 거는 설 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며 공통 분모 찾기에 나선 신당들, 제3지대 빅텐트를 향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과연 순조롭게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 주 가장 이슈가 된 현안 그리고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총선 픽 스토리.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갈등 봉합에 나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살펴보고요. 여야의 공천 경쟁이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갈등 상황이었는데 오늘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을 함께 이제 방문을 하면서 갈등 봉합에 나선 그 모양새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먼저 그 도착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제 악수를 청하고 또 포옹을 하고 한 위원장은 90도로 깍듯하게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이제 앞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최근에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은 후배인데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런 이제 발언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논란에 대한 그 입장 차이 그리고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천 논란 등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넘어야 할 이제 산이 있어 보이는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 앞으로 이제 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관계를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선거를 앞두면은 네.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게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의 네. 그 통상적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대통령과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네. 선거를 뭐 90일도 안 남긴 상태에서 네. 불거졌기 때문에 참 충격적일 수도 있고 이례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선거 차원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결국 모든 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빠르게 이틀 만에 이제 봉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지금 가장 큰 거는 언론이나 또 더 나가서 수도권 초선 의원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로 친윤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게 수습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얘기를 했잖아요. 신뢰와 존중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단 그 전에 얘기했었던 거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당은 결국은 자기가 끌고 간다. 그리고 공천도 자기가 한다.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평적 관계로 이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요. 네. 의도하지 않은 정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봅니다. 오히려 그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뭐 윤석열 아바타다 얘기하고 네. 뭐 그래서 비판을 많았었는데 그 수익적 당점 관계를 바꾸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치면서 힘의 균형 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결국은 대통령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2차, 3차 할 때는 네. 뭐 대통령이 더 힘을 발휘할지도 모른다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거는 있을 수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직까지도 뭐 약속 대련의 시각으로 이제 보는 측면도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약속 대련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는 약속 대련이 됐지만 네. 그 전략적 처음에는 충돌인 줄 알았었어요. 네. 그런데 딱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6자를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거죠. 6자. 사퇴 요구 거절. 아하.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듣고 나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견이 있었는데 조정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지 약속 대련이라는 그런 유감이 있는데 완전히 정면적으로 결국은 자기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약속 대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시사하지 않았는가.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오히려 빠르게 수습되는 촉매제 역할도 했지 않았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21년의 신뢰관계가 26일 만에 깨졌다. 뭐 이게 이런 또 이제 뭐 이야기도 있었는데 앞으로의 관계 설정, 대통령이 이제 당무 개입이나 뭐 이런 모습을 매서 이제 한 발짝 물러설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긴장된 관계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윤석열을 키우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 2027년 대통령 선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얼마나 많이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얼마나 많은 그 압박을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론을 입고 또 그러면서 단련이 되고 그러면서 대권 주자가 돼서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부터 이번 며칠 사이 하는 걸 보면 한동훈 장관을 전 장관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키워주고 있는 결과론적으로 의도했건 안 했건 뭐 약속 대련이었건 아니었건 결과론적으로는 미래 권력을 세워주게 된 셈이 됐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고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젊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는 건 이제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김 교수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당정 간의 수직 관계를 수평적으로 세우고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지지율도 대통령보다도 더 형성해 나가고 있고 선거에서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 선거의 승리의 요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덕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큰 거라고 또 평가가 나올 거고 그러면 총선 이후에 이 미래 권력적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싶은 길을 터준 셈이 됐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과거에 또는 최근에 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가 다 결정하고 또 비대위원장이건 당대표건 주요 결정이건 이런 것들 당 모든 것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여준 셈이라서 조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좀 잃은 것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진단을 합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 수준이 아니라 총선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했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 교수님 이거 가능합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야당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직접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이 김경률 씨에 대한 사천 때문에 표면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사천했다라고 하는 용어는 선거에 공천을 했다는 거고 네. 그것을 사천이라서 하지 말라, 바로 잡아라라고 욕을 했다고 한 것은 선거에 개입한 거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자리를 정리하라라고까지 했다라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 네. 또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의 중립성을 요구받는데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되니 네. 충분히 야당으로서는 법적인 이런 것들 다퉈보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어떠한 소송을 걸거나 또 재판으로 끌고 가거나 네. 또 그걸 수사를 맡기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기소를 하게 되는 단계까지는 네. 가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번 일이 뭐 또 탄핵 사유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우리 헌법에는 이제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네. 선거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선거법을 보면은 공천 포함해서 선거과제 직접적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을 경우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 속에서 3인이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이 된 상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오히려 더 손해가 볼 거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힘을 더 실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한동훈은 하지 않았느냐라고 뜰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거 개입, 그 울산 선거 공작 개입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이 진짜 선거 개입인지 문재인 정부 때 선거 개입, 즉 1심 판결까지 나왔거든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3년 판결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청와대에 있는 8개 부처가 당시에 판결문에 의하면은 관여했다라는 것이 그게 선거 개입이지.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무슨 선거 개입이냐라고 또 충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이야 뭐 이제 엄포를 누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빠르게 이거보다는 모든 지금 한동훈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혀 부각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명하다면은 자신이 주도하는 이슈를 가지고 끌고 가야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구도가 바뀌었거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거는 구도와 연대라는 걸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중간평가 성격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였던 거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해봤자 결국은 구도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더 긴장해야 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올해 이 이제는 부분에 상대가 대통령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바뀐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그 여야 이제 공천 심사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공천 룰, 여야의 공천 룰을 한번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회의를 열고 그동안 이제 당정 갈등을 촉발했던 전략 공천에 대한 기준을 이제 논의를 했는데요. 그동안 최근에 이제 현역 의원의 컷오프 기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대한 이제 페널티, 또 권역별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의 이제 이런 최근에 일련의 공천 룰이 총선에는 좀 어떻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줄까요? 좋게 갈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한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하나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하고 비교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영남 다선 의원들 또는 용산에서 지금 장관, 차관 하다가 선거로 뛰어든 사람들, 네. 비서진에서 뛰어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조금 불리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민주당하고 좀 대조되는 것은 이 성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학폭, 마약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컷오프를 시켜버린다고 했어요. 네. 이런 것이 민주당에서는 보이지 않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대조가 좀 된다는 거고.
지금 영남 다선이나 네,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인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이 아예 컷오프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안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대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영남 다선 측에 좀 불리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하고 불리한 지역을 나눠가지고 4개 권역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하위 10%가 7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공천 배제를 하기로 했고 네. 또 하위 10%에서 30% 사이는 또 감점을 20%를 하기로 했는데 20% 자기 점수에서 근데 18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남 지역의 다선들이 될 가능성이 좀 있으면은 네. 한 지역구에 3번 이상 의원을 한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감점이 15%라 굉장히 큰 감점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3선 이상이 국민의힘에는 23명이 의원이 있는데 영남 지역에 12명이 있다라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강남이나 뭐 수도권에서는 네. 국민들의 참여 비율을 높였다던가 또 청년들한테는 20%의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함으로 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했고 민주당하고는 좀 대조되는 그러면서 공천을 쇄신적으로 함으로 하여 네. 좀 선거에서 좀 주도권을 쥐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이제 그 텃밭이 아니었던 그런 지역의 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이제 더 한껏 올려서 이제 그 방식을 좀 바꾸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조치들 국민의힘의 경선룰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공천 기준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왜 공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당이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혁신 이미지를 선점하는 자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들어오자마자 크게 3가지를 했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현역 25% 무조건 콜업 시켰어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중요한 거는 뭐였었냐면은 진보 어젠다인 경제 민주화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복지를 갖고 왔었던 부분들이 국민들로 봐서는 뭔가 변화를 주는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공천을 관심 있게 보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공천에서 관심 있는 거는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자객 공천이에요. 누가 누구랑 경쟁을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원희룡 전 장관,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김경률 그리고 김민석 의원한테는 박민식 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네. 공천에 있어서 결국은 새로운 기존에 있는 기득권과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더 나가서 2016년도에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었냐면은 이해찬, 정봉주 정청래 네. 가장 문제가 많이 됐었던 분을 처음에 바로 컷오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굉장히 혁신적인데 당시에 새누리당은 뭐 공천 파동 나고 옥새 파동 나고 하니까 혹시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에서 혁신 이미지를 갖고 그게 결국 승부를 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더 혁신적인 인물 그리고 더 파격적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공천의 핵심이지 뭐 중진 몇 % 짜르고 그게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또 하나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네. 대한민국에서 초선 의원이 다 50% 이상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교체했는데 국회가 바뀌었나요? 오히려 또 퇴보하고 있잖아요. 우리 초선 의원들이 다 홍위병 딱 돼가지고서 공격하고 이게 결국은 정권 교체에 대한 거를 넘어서서 현역 의원 교체가 꼭 선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정말 민생에 관련된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천을 해야지 무슨 뭐 룰을 가지고 뭐 여론조사 40% 당무간사 30% 뭐 이런 식으로 당 기여도 20% 이건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감동을 주기 어렵다라고 얼굴이 생각합니다. 바뀌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민생과 같은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정말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 주고 그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면 국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라는 거를 가져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공학적으로 보니까 네. 나중에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신당도 만들기 전에 창당도 말하기 전에 빅텐트를 얘기할 수 있나요? 네네. 이게 무슨 정체성의 위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 공천 과정 속에서 왜 그러면 국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하지 않고 자꾸만 퇴보하느냐. 공천 과정 속에서 국민들과 같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를 꼭 한번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요목조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한데 네. 혁신카드로 국민 50만 명이 참여해서 공천심사 기준을 정하는 국민 참여 공천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난 공관위 3차 회의에서는 중진과 586 세대 자발적 용퇴를 권고하고 또 성비위 의혹과 막말 논란 등 5대 혐오 범죄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는데 공관위에서 뭐 86이나 중진 페널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 공천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교수님? 원래대로 하면 네. 당원 당규에 후보 적격 심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길 통과한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후보 적격 심사를 검증하는데 1차 1심, 2심이 아니라 대부분 판결이 날 때까지는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거기서 실제로 많은 부분 속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국민공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기준을 국민들이 한다고 하는 거하고 정말 당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오히려 저는 국민공천 배심원 제도로 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김연아식 공천이다. 직접 현장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고 현장에서 우리가 끝나고 나면 김연아 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기술 점수나고 예술 점수 나오잖아요. 김연아 선수요? 김연아식으로 공천을 네. 하라는 거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피겨 스케이팅 선수. 그런 네. 거를 국민공천 배심원 제도라는 거를 오래전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무슨 뭐 공천 기준을 얘기하는데 국민 참여하고 50만 명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런 거보다는 좀 실질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민주당에서 깊이 좀 연구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지금 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해서 공천 룰을 룰부터 네. 만들겠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중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눈 가리고 아웅 같아요. 실효성에 의문이 가신다는 말씀. 실효성의 의문 첫 번째 실효성 이 국민 50만 명이 정말 4천만 5천만 국민 중에 아주 랜덤하게 오는 그 중에 50만 명이 아니라 정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아주 적극적인 동원된 국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민주당의 있고 관여도가 높은 관여도가 그리고 이들이 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성비위나 막말이나 음주, 갑질, 학폭, 증오 발언 이렇게 했던 5대 혐오 범죄를 컷오프를 못하게끔 돼 있대요. 당원 당규상 컷오프를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 국민의힘은 아예 부적격으로 판정을 끝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당원 당규상 이 사람들이 컷오프를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 여론으로 이런 사람들도 어떤 절차를 어떤 기준을 해서 컷오프 시켜라라는 말이 나오게 기대를 하는 거로 저는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이 당대표도 있고 또 여러 친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에 이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적격으로 컷오프 시키라라고 하는 아무리 이런 요구들을 할 리가 저는 없으리라. 그래서 이거 외필은 지금 임혁백 교수님이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해서 하지만 결국은 동원된 아주 그 열성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룰이 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우려스럽고요. 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아직 공천이 아주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이 자객 공천이라고 하는 걸 해서 맞춤형 공천을 좀 했어요. 뭐 이게 아직 초기라서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근데 지금 적격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보면 국민의힘의 맞춤형 자객 공천이 아니라 친명이 가기 위해서 비명에 대한 자객 공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사는 일들이 비춰지고 언론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하고 공천 룰하고 민주당이 지금 공천을 해나가는 과정하고 적격 심사 과정이지만 네. 또 이 공천 룰을 정해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불안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얼만큼 이제 혁신적으로 했다,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다, 많이 교체했다,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기에 얼만큼 부합할지 굉장히 의문이 따르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공천 룰에 대한 좀 미흡함을 이제 지적하신 것 같고, 오늘 마지막 논의는 제3지대가 과연 통합할 수 있을지, 한다면 시기와 방식은 좀 어떤 식으로 될지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그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마지막 그 통합의 데드라인을 2말 3초가 될 거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방식은 통합이 우선이지만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선거 연대로 가야 된다,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3지대 과연 통합 시기와 방식, 통합 자체가 가능할 것인지 뭐 두 분의 의견 좀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 합니다. 김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빅텐트의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누가 얘기를 했죠? 네, 이준석 대표 얘기를 대표가? 했잖아요. 네. 실제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각자 자신의 신념과 소신과 정책에 의해서 당을 만들었다면 네.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연대도 할 수 있고 통합도 있고 합당할 수 있지만, 지금 창당도 하지 않은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제3지대 빅텐트 얘기를 한다는 거가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되느냐? 이건 정당 정치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제가 가장 그 어떤 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신당 창당하는 사람들이 정치 개혁 세력인가요? 신당 창당하면 꼭 정치 개혁 세력이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이 참여를 했고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네. 그러면 양당 체제는 악이고 다당 체제는 선인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다당 체제를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좀 정체성 위기를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최소한도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2말 3초 얘기하고 모든 것을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당에게 어떻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정말 우리가 정치를 하면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지지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정상인 거죠. 저는 이게 비정상적인 것이 마치 큰 흐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유, 저는 뭐 총선 과정도, 민주주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저 빅텐트론이나 얘기하고 있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빅텐트 방식과 논의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뭐 크게 동감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뭐 쉽게 빅텐트가 형성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국민의힘 계열에서 조금 뭐 통합이 이루어지던가, 민주당 계열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던가, 뭐 그 정도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소위 말하는 낙준연대는 그러면은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이준석 전 당대표가 뭐 골든타임 넘어갔다고 해버렸으니 이제 뭐 동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사자구도 또는 사자구도 이상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뭐 창당 서로 한 다음에 각자로 창당하면 그 이후에 통합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2월 말 3월 초 뭐 이것도 봐야 되지만 쉽진 않은 건데, 다만 그래도 김종민 의원이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이 대화를 하자, 이런 제안했던 거, 김 교수님이 지적했다시피 정책부터 얘기 좀 해보고 국민들한테 대안 좀 제시해보고, 네. 그러면서 그걸 매개로 해서 모이려면 모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 설득하면은 지지를 얻을 그런 순서로 가는 것, 늦게나마 시작했다는 점, 그게 좀 뭐 눈에 주목을 좀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책으로 이제 연대하고 논의하고 하는 시간이 88일 이제 남았는데, 그 시간표가 네. 과연 가능한 시간인지, 아무튼 요 제3지대의 통합과 뭐 그런 거에 이제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또 다음에 또 논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네. 여기서 2024 총선 픽스토리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